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권민정입니다. 네, 오늘은 올해 증시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간밤 뉴욕 3대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이에 따른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장중 저점을 찍고 소폭의 반등세 보이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는 2240선 부근 머무르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하락 기조 이어가면서 670선 부근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로 인한 이 지수의 하락폭 계속해서 키워가는 모양새인데요.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국경을 재개방하기로는 했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이 기대감보다는 생각보다 높지 않고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다시금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진 탓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마지막까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이 올 한해 증시 추이와 내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폐장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하방 압력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해간의 업종별 흐름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해 동안 이 국내 시장 업종별 흐름이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시장을 이끈 주도 업종과 낙폭을 확대한 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 전체적으로 시장이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종이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좀 이제 강한 흐름세를 보였었던 게 2차 전지 관련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이제 판매가 계속 호조를 보이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완성업체,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강한 그런 탄력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하반기에 지난 이제 8월 이후에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그런 주가 흐름세가 좀 더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업체, 완성업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영업이익이 흑자로 이제 되면서 시장에 대한 향후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이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지만 향후 영업 흑자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었던 그런 한 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소재 관련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같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에 연동이 돼서 최종적인 이제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관련된 원자재가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도 관련된 기업들은 매출이나 영업 이익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미쳤다라는 게 올 한 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기업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온 그런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의 2차 전지 중에서 소재 중에서 양극재 비중이 가장 이제 높다라는 것 때문에 양극재 관련된 기업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상당히 컸던 한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극재 대표적인 업체인 에코프로비엠, LNF,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등이 좋은 시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부진했었던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부진했었던 업종은 게임 관련 업종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P2E 게임, 그다음에 NFT, 블록체인 여러 가지
이제 기술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작년 4분기 이후에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바뀌면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관련된 이제 그거를 이제 표방했었던 기업들이 관련 산업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실망감으로 이런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P2E 게임을 이제 선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 믹스가 뭐 상장 폐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P2E 게임에 대한 열기가 예전만 못하게 많이 식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하나가 이제 대규모 신작 게임들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시장에서 좀 냉담한 반응을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그 영업 실적 반영이 상대적으로 좀 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그 기업들의 그 주가를 좀 하락세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대되고 있는 4분기에 기대됐었던 신작들도 올해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내년으로 다시 또 수년이 되면서 일단 이런 기대치도 같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대형 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대체적으로 좀 부진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연초에 65만 원대였던 주가가 뭐 11월 달 32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45만 원대로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 연초 45만 원대에서 뭐 전일 17만 원대까지 뭐 거의 3분의 1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연초 14만 원에서 전일 뭐 4만 3천 원대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전반적인 게임주들이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이제 중국 시장에서 뭐 일부 게임에 대해서 중국 판호가 열렸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그러니까 한중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국내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중국 시장의 개방 속도가 지금보다는 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뭐 이번 게임에도 다시 이제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게임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중국 판호가 열리는 그런 게임사 중심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뭐 내년 초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넷마블 같은 경우 이번에 판호가 3개가 열리기 때문에 뭐 올 내내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흐름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기회에 좀 반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올 한해 시장을 이끈 업종과 또 낙폭을 확대한 업종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는데요. 올 한해 시장을 이끈 업종, 하반기에 2차 전지 관련주 꼽아 주셨습니다. 이 2차 전지 호조로 인해서 소재 관련 기업들의 흑자 전환이 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또 반대로 이 낙폭을 확대한 업종에서는 게임주를 꼽아 주셨는데요. 게임주 오늘장에는 중국 게임 판호 취득 소식 속에서 소폭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2차 전지의 화랑 속에서 리튬 관련주의 폭등이 드러났었는데요. 특히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0%가 넘는 또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상승폭을 확대한 리튬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뭐 리튬과 뭐 2차 전지의 이제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RA 법안으로 인해서 뭐 중국산 이외의 이런 지역의 그 이제 소재에 대한 그 관심도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와중에 이제 리튬 같은 대표적인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작년 초서부터 해서 급등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작년 초전,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에 킬로그램당 52위안이었던 가격이 지난 11월 달에는 570위안까지, 그러니까 12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이제 폭등세를 이제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표적으로 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16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반 리튬 같은 경우도 3배 넘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이제 종목에 대해서 과연 뭐 제대로 이제 분석이 돼서 했느냐 아니면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느냐를 좀 구별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9월 이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9월 달에 이제 그 시점을 보면 묘하게도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의 다 대주주가 변경되는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대주주 변경에 따른 기대감이 때문에 주가를 좀 이제
불명확하게 좀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리드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 대주주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리튬 플러스라는 그런 회사가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올랐습니다. 향후에 이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건설 관련된 자재 생산 기업이었는데 향후에 이제 리튬 관련된 생산이나 아니면 유통을 하는 기업으로 변신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고요. 아직까지 리튬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한 거니까 투자하실 땐 좀 이런 점도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어반 리튬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핸드폰 액세서리를 생산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이 대주주가 리튬 인사이드라는 회사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향후에 리튬 관련된 생산이나 그다음에 유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리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리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리튬 관련주들 9월 이후로 급등세를 보이는 모양새였는데요. 특히나 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의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또한 또 대주주 변경에 의한 소식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기반은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내년 역시 2차 전지가 또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 리튬 관련주 역시 그 기세를 모아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리튬은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이제 11월 15일 날 582위안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이제 리튬 가격이 최근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482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2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리튬 가격 안정화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튬이 이제 2차 전지의 주요 소재다 보니까 LFP 배터리나 아니면 3원계 배터리 전부 다 리튬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리튬을 사용하게 되는데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가격의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2차 전지가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의 가격 상승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이런 리튬 가격의 이상 급등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이 가격을 제어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리튬 가격의 상승세는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와 더불어 IRA 법안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이외에 리튬 관련된 생산이 이제 더 확대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미 지역에 리튬 관련된 여러 이제 염호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들 국가에서 지금 리튬 개발을 위한 여러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준비 과정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2023년에서 2024년부터는 남미 지역의 리튬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비이성적인 이런 리튬 가격은 아마 정상화 차원으로 아마 지금의 아마 절반 가격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점도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내년에 리튬 관련주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전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리튬 관련주 추가 상승 여부는 역시나 좀 실적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주 또 곡물과 사료 관련주들 역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향후에 에너지주와 또 곡물 사료주가 올해 보인 급등세에 견줄 만큼 또 한 번의 큰 시세 분출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금은 쉽지 않은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2월, 3월 해서 상반기, 그러니까 2, 4분기 때 많이 올랐고 그 이후서부터는 다시 이제 하락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가 한 $80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유가 상한제를 이제 12월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반발을 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이제 러시아의 유가 상한제가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유가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상당 부분 이제 감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감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는 지금보다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유가가 뭐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해도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올해 내내 이제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이제 방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략 비축률을 이제 방출이 되다 보니까 재고 수준이 지금 적정 수준 이하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전략 비축률을 향후에 더 늘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마 지지선이 되는 게 60달러대의 그런 이제 원유 가격이 하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준에서는 전략 비축률 매수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아마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60에서 70달러 선에서 하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뭐 이런 단기적인 뭐 유가 흐름에 따라서 뭐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뭐 접근하셔도 괜찮긴 하겠지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곡물 관련된 분야는 일단 뭐 곡물 같은 게 한번 파종을 하고 나면 재배해서 추수하는 데까지 보통 1년여야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 수급은 내년에도 여전히 좀 불안감은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에서 지금 하방 경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여러 농작물에 대한 작황이 생각보다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식욕 이런 곡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재고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지만 내년 이후서부터는 이런 재고가 좀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곡물 가격의 상승세는 지금보다는 좀 더 있을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향후 에너지와 사료주에 대한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또 이 사료주는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지고 계신 기보유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뭐 그 사료주는 올 이제 하반기 이후에 지금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반등할 기미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내년 봄 이후에 겨울밀이 이제 수확되는 그 시점에서 아마 다시 그 가격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겨울 중에는 아마 계속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갖고 계시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낙폭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좀 보유하고 계셨다가 뭐 어느 정도 상승하는 시점에서 일부 물량을 뭐 상승 시점마다 조금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아직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료주에 대한 대응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낙폭 크기에 좀 따라서 보유를 하시는 것이 또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올해 하락폭을 키웠던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과 바이오 업종 올해 내내 좀 낙폭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비덴트와 SBW 생명과학의 낙폭이 두드러집니다. 먼저 비덴트는 올해 초 대비 80% 이상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까지 하락폭이 확대된 배경과 더불어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봐 주신다면요. 네, 뭐 비덴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가장 큰 게 국내 이제 그 암호화폐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를 이제 갖고 있었다는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그동안 이제 높은 평가를 좀 받았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최근 들어 이제 세계 3위의 이제 거래소인 FTX가 파산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여타 이제 다양한 여러 코인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위축세가 이런 코인 거래소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들어 이제 계속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쉽게 그 코인 거래가 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보유한 코인에 대한 평가 손으로 인해서 실적들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당장 뭐 코인 거래소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FTX 거래소의 처리 방향이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정리되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 좀 불안한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내년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과 이제 암호화폐와의 이제 연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부분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가 뭐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인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아마 내년까지도 코인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턴 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시점인 내년 후반이나 아니면 내후년 정도 되면 뭐 지금보다는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하락률 1위를 기록했던 가상화폐 관련주 이 비네트에 대해서 하락 배경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이유가 이 세계 3위 거래소인 FTX의 파산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가 되네요. 그런가 하면 올 한 해 또 K바이오가 처음으로 연매출 2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또 바이오주의 종목별 흐름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SBW 생명과학과 한국 BNC, NG캠 생명과학 등이 하락률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년 초에 바이오는 어떤 흐름 이어가게 될까요? 네, 올해 가장 상당히 좀 부진했었던 게 이제 바이오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관련 테마로 묶이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지나면서 코로나 관련 분야가 기업의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는 특히 이제 몇 개의 회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장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올해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보다는 면역 항암제와 같은 이제 항암제 관련된 아니면 바이오 신약 관련된 그런 분야로 좀 더 시장의 포커스가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력이 입증이 되는 그런 회사 중심으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 1월 9일부터 1월 12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JP모건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이런 기업들 중에서 신약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소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그 글로벌 그 매출 상위 20개 제약사 중에서 18개가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신약 물질이나 아니면 신약의 임상 결과가 일부 나온 그런 이제 물질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사를 갖고 이 기술을 이제 획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계약들을 이제 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이전이 가능한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런 기업 중심으로 좋은 주가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에 대한 업종별 내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또 한 가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차바이오텍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참가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뉴스를 이끌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신규 매수 접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차바이오텍은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내년 이 50개국이 참가하는데요. 이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투자 행사로서 차바이오텍이 참가를 한다라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좀 집중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겠다라는 이 논의 예정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현재 상황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 이제 계속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작년에 본다라고 지난 9월달 18,000원 이후에 계속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지금 12,000원대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일단 긍정적으로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이제 헬스케어에 참여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커진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게 이제 바로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뭐 당장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참여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협상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차바이오텍이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어떤 기업과의 면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향후의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만 이제 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점이 아닐까. 일단 컨퍼런스가 있은 후에 아마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차바이오텍에 대한 신규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가 되고 있는 현재 패장 상황입니다. 1시간여 남짓 남았는데요. 2023년 주목할 업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로 이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화를 조금 많이 하시는 전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종목 단위로 이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내년도에도 그 시세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분야는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최근 이제 테슬라 관련 영향으로 인해서 좀 약세 그런 국면을 이제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 한 해 동안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런 조정이 있다라 뭐 테슬라가 뭐 시장을 지금 뭐 1위 업체이긴 하지만 시장을 이제는 선도한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외에 다른 여러 완성차 업체들에서 전기차가 계속 더 다양한 종류로 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내년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러다 보면 2차 전지에 관련된 분야는 계속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판매가 부진하다라고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에서 중국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지금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미국이나 유럽 시장은 뭐 중국 시장과는 다르게 내년에도 계속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테슬라발 급락은 조금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내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급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 업종이 이제 조선 관련 업종입니다. 조선 관련 업종들은 뭐 올해까지 상당히 이제 부진한 그런 이제 기업 영업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수주했었던 정상적인 그런 이제 선박 가격을 인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관련된 실적들이 내년부터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원자재인 후판 가격이 내년부터 10만 원 이상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판 가격이 10만 원 정도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사들의 연간 생산 원가를 한 4천억 정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도 내년 이후 좀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에 따라서 뭐 조선 완성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라 기자재 관련된 분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올 한 해 증시 또 업종별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2년 또 희비가 엇갈린 업종별 등락률에 이어서 또 한 해 동안 증시 월별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이제 우리 국내 시장 폐장까지 1시간 남짓한 시간이 남았는데요. 올 한 해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2022년 우리 코스피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1월 3일 코스피 시장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이 1월 한 달간은 투자자들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었죠. 당시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렸고요. 헝다그룹의 파산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 그리고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등 1월간은 이 시작부터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첫날 단숨에 이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같은 기간 이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긴 음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설 연휴를 지나서 2월장이 시작하게 되죠. 2월장에는 이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기대감에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은 오래 지속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2월 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됐고요. 이 시각 이 방산주들은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월에는 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관련주들이 엎치락 뒤치락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됩니다. 2019년 7월부터 미국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낮췄고요. 줄곧 0에 가까운 금리를 보였었는데 기준금리가 3년 3개월 만에 0.25% 인상이 됩니다. 오히려 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는 4월장까지 이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을 상승시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자국산 파묘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4월장에서는 곡물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들이 큰 폭의 시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5월장에서는 새 정부의 출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시장이 힘들었었죠. 그리고 가뜩이나 이렇게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 국내 개발진이 만들었던 이 루나 코인이 99%라는 급락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 원숭이 두창도 확산을 하게 되면서 코인 시장을 비롯해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부진했던 시장의 흐름은 6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을 내어주게 됐고요. 삼성전자도 6만 원 선이 붕괴가 됩니다.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이 2,500선이 붕괴가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은 더 크게 시장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수가 밀려나게 되고요. 결국 7월장에서 한은은 사상 처음으로 이 빅스텝을 시사하게 됩니다. 물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미 연준의 0.75%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더욱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8월장 공포감을 심어줬던 건 기준금리의 격차도 있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대만 땅을 밟게 되면서 미중 갈등이 더 크게 고조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감축법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배터리 관련주들은 정말 크게 웃게 되고요. 그 밖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9월에는 환율의 폭주가 시장의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환율이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환율이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이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지게 됩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 PF의 자금 경색이 심화가 됐고요. 중소건설사들을 벼랑 끝까지 내모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9월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결국 장중에 연준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9월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지는 10월장에는 카카오의 먹통 사태가 발생하죠. 허술했던 이 시스템 관리 체계가 결국은 도마 위에 오르게 됐고요. 이렇게 시장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드디어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폭이나마 시장은 반등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같은 기간
대한 글로벌 증시도 함께 회복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으로 인해서 제2의 중동붐 그리고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큰 폭의 시세를 분출하게 됩니다.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이 없었던 우리 코스피 시장에 드디어 테마가 형성이 됐고요. 이 테마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지수는 반등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해 12월장이 되죠. 기대했던 산타 랠리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움직임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됐고요. 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의 힘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렇게 12월장도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1년간의 시장 이슈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15개 증권사에서 올해 코스피 지수에 대한 전망치를 하단 평균 2,822포인트, 또 상단 평균을 3,307포인트로 전망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시장은 증권사의 그런 전망에는 훨씬 못 미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G20개국 가운데에서는 두 번째로 큰 폭의 지수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가장 큰 폭의 지수 하락이 나타났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대응이 쉽지만은 않았던 한 해가 이제는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2023년에는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이 서울경제TV와 함께 내년도 시장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들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캐스터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현안을 체크하고 이 천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을 엿볼 수 있는 코너죠. 국내 증시의 대부 연불리의 촉이 발동되는 시간, 염수관의 촉 시간입니다. 염수관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증시 대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살펴보고요. 한 해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던 증시였습니다. 격변을 겪은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간을 보였는데 오늘 마지막까지 정말 쉽지 않은 시장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도 지금 장중에 2240선, 코스닥도 2680선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한 해 증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아까도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정말 그 악재가 계속해서 끝도 없이 나왔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좀 오늘 마지막 날까지도 좀 기운 빠지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좀 제일 컸던 거는 그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전쟁이 좀 발생을 했고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 좀 강화되면서 이게 물가하고 경기에 이제 동시 좀 타격을 하면서 충격이 좀 컸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물가를 선택을 했죠. 이제 경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게 주식시장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0%에서 올해 4.5%까지 그냥 한 번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자산시장은 당연히 위축되죠.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시장이 사실 안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 전쟁과 중국 제로 코로나로 좀 시작을 해서 기준금리까지 올라가는 좀 악순환의 반복이 올해까지 이어졌고 이게 오늘까지도 좀 시장을 좀 괴롭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또 가파른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또 전쟁에 대한 이슈가 또 악재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또 각 증권사에서 올해 증시를 전망한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또 코스피 상단을 3,377포인트선 네. 앞서 또 나왔듯이 나왔었는데 이 성적표 상당한 괴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장 한 해간 어떤 요인에 발목을 잡혔을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꼴찌잖아요. 사실 이제 꼴찌를 기록했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증시의 이제 구성을 보면 되게 그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주들이지 뭐 삼성전자만 해도 중국 경기나 글로벌 경기에 이게 뭐 당연히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구성상 경기 민감주들이 많다는 게 하나의 좀 요인이었고 이게 결국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 이게 좀 결정타였죠. 사실 뭐 전쟁도 전쟁이지만 중국이 사실 그 올해 4, 5월 달에 그 상해시를 봉쇄하고 나서 이제 대부분 한 6월, 7월부터는 좀 제로 코로나 풀고 경제를 좀 부양시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가을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뭐 물론 풀렸지만 그것도 사실상 중국이 의도한 게 아니라 갑자기 뭐 백지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중국의 좀 예상치 못한 이런 너무나 강력한 제로 코로나가 영향을 줬고 또 미국 긴축도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요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경기는 좀 계속 둔화되는 흐름이 좀 나왔고 결국 이게 어디로 갔냐면 반도체 재고 급증으로 이어졌죠. 지금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는데 이게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만 지금 끊임없이 재고는 늘어나고 반도체가 급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업들 실적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는 또 반도체 사실 국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큰데 반도체에 대한 실적 부담이 이어지니까 코스피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게 어쨌든 올해 연초부터 스텝이 꼬이면서 이게 재고 이슈까지 좀 불거지면서 증시를 좀 굉장히 충격이 좀 빠뜨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증시가 계속해서 좀 낙폭이 확대되는 상황이 펼쳐졌었는데요. 그에 따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또 중국이죠. 중국의 예상치 못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과 또 미국의 긴축에 따른 경기 악화에 우리나라가 좀 힘든 모습이었는데요. 이 반도체 재고 이 부담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점도 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다수의 증권사가 또 내년 새해 코스피 예상 밴드를 2060선에서 2640포인트 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상저하고 예상하고 네. 있지만 어떤 일각에서는 또 상고 하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사님의 경우에는 어떠십니까? 저희 회사는 이제 좀 다른 데랑 다르게 좀 너무 낙관적일 수도 있는데요. 상고하고입니다, 저희는. 상고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이제 그 증권사에 상저하고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는 이제 경기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좀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하반기 좀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2분기부터 그러니까 1분기의 경기 저점을 어느 정도 하고 2분기에 뭐 바로 돌아선다 이건 아닌데 그 상반기에 어느 정도 경기 저점이 나오고 하반기부터는 좀 경기가 좀 돌아서는 흐름인데 주가는 항상 아시겠지만 좀 선반영을 하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고요. 미리 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상고하고 의견이고 물론 뭐 상고하고라고 그래서 1년 내내 좋다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 부침은 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좀 혼조세가 이어질 것 같고 왜냐하면 기업 실적 발표가 1월에 좀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보통 1월 말에 나오는데 뭐 삼성전자, 현대차 많은 기업들이 그때쯤 아마 실적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이제 1, 2분기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걸 조금 더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또 2월 초에 FMC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봐야 미국 연준의 또 정책도 좀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1월까지는 조금 더 좀 불투명한 시장이 좀 이어지겠지만 2월 실적 시즌이 좀 어느 정도 넘어가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이 한 3월 아니면 5월에 금리 인상이 좀 끝나겠구나 이런 방향성이 명확해지면 좀 강세장으로 또 조금씩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좀 선반영하는 좀 상승이 나올 것 같고 하반기엔 실제로 좀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실적이나 이런 좀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또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은 상반기에 긴축이 좀 끝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엔 통화 정책이 이게 어떻게 보면 금리가 동결되거나 한 번은 인하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 장세가 또 한번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반기 하반기 다 좀 긍정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중간중간 한 번씩의 부침은 좀 있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상고하고로 또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1월 증시 좀 불투명할 수 있지만 2월에 FMC 이후에 좀 불투명성이 좀 가시화되면서 이 강세장 가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바닥권에 진입을 한 지금일 텐데요. 투자에 또 적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어제나 오늘장 보면 참 이게 주식 보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진짜 뭐 이 연말이고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역시 쉽지 않구나. 또 내년도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장 흐름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너무 또 멀리 도망가는 것보다는 이럴 때 어쨌든 좀 용기를 낼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코스피 지금 PBR 밴드 보면 0.8배에서 한 1.2배 정도 사이에 항상 움직이는데 2023년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PBR 한 배가
2,85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내년 말 정도의 PBR 기준으로 보면은 2,300, 지금 2,300도 깨져버렸죠. 그럼 PBR이 지금 0.8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금융위기 수준의 지금 밸류에이션이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좀 안 좋은 뭐 이슈라든가 또 외국인의 매도 이런 좀 부담 때문에 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밴드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밸류상 매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은 좀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증시가 좀 저평가가 심화되었다라는 의견 속에서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상단 지금 코스피 2,300포인트 무너지면서 PBR 좀 낮은 상황인데요. 이 금융위기 수준의 이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하반 경직성 확보되어 있다라는 말씀 속에서 밴드 하단이다, 투자의 적기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9월에 기록을 했던 저점 또 한 번 깨지게 될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또 내년 시장의 외부 리스크 요인은 또 무엇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악재는 다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제 외부 리스크라는 건 이제 전쟁이 더 이제 심화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요즘에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뭐 국지전 일부는 있지만 이게 전쟁이 더 전선이 확대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다시 뭐 그 러시아가 더 뭐 공격적인 태세를 취해가지고 뭐 수도를 또 공격을 한다거나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아니면 또 뭐 푸틴이 또 핵 카드를 또 꺼내들던가 이런 좀 리스크는 분명히 남아있지만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전쟁에 대한 외부 리스크만 아니라면 내년에 올해보다 더 나쁠 리스크가 좀 과연 있을까? 그래서 그건 좀 없을 거로 보고요. 다만 이제 국내든 해외든 간에 요거는 이제 좀 리스크 요인으로 많이들 부각하시는 게 결국 부채 위기가 터지지 않을까.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지지만 결국엔 그동안 또 금리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은행의 부채 위기가 터지면 실제 전저점 이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또 그렇게 보는 배경은 일단 우리나라 은행만 해도 정말 지금 현금이 많거든요. 그동안 규제도 많이 받았고 또 대출 구성도 보면은 담보 있는 대출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은행 부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만약에 발생을 해도요. 은행보다는 사실 저축은행이나 이 증권사 제2금융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 경제에 그렇게 큰 충격을 안 줍니다. 아마 10년 전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저축은행 사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뭐 물론 좋았던 건 아니지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의 문제만 아니라면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내년에 중국 경기는 또 회복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저점 이탈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주식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기업 부채 위기와 또 은행 부채 위기 발생 시에는 전저탈, 이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 크지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또 내년 시장 1분기에는 역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 실적과 수요 회복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긴축 종료라는 수혜까지 덧붙여 준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누실 필요는 있고요. 지금 어쨌든 침체는 선반영됐기 때문에 설사 침체가 와도 주식시장 그렇게 아주 막 그 밑으로 큰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고 1분기까지는 역실적 장세가 될 텐데 아마 3분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지는 흐름이라면 3분기부터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이제 경기가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민감주가 좋겠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미리 좀 선침해를 하시면서 뭐 그게 반도체, 철강, 뭐 석유화학, IT 부품 쪽인데 이런 쪽과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좋겠고 실제 또 이 기업들이 중국 경기 회복에 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좀 상반기는 그쪽이 좋겠고 하반기는 실제 만약에 경기 회복이 가셔야 되면 이 상반기에는 미리 좀 이런 기업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사실상 그때는 또 실적 성장주들이 또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어떤 업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저도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상반기는 어쨌든 경기 민감주에 좀 주목을 하시고 하반기에는 그때그때 나오는 실적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상반기에는 반도체와 철강 그리고 또 석유화학 IT 부품주를 좀 주목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좋을 방향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하반기에는 실적 회복이 좀 가시화되는 장세로서 실적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미국의 IRA 법에 따른 이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이 반도체와 배터리 강국인 또 한국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내년에 반도체 업황 개선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주가는 좀 물음표가 따라붙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업계 역시 자금 조달 차질에 좀 난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이 K 반도체와 배터리의 성장세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갈까요? 일단 반도체는 내년을 좀 저점으로 해서 어쨌든 24년까지는 좀 좋아지는 그림 같아요. 사실 지금 벌써 2021년부터 안 좋았죠. 2021년 아마 여름부터 주가 꺾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1년 반, 내년 상반기면 2년째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년 2분기 이후로는 좀 저점을 탈출해서 좀 올라갈 것 같고 내년 2분기가 아마 재고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어서 결국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는 더 나쁘게 볼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좀 시간을 갖고 견뎌내면 결국 사이클상 좀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2차 전지는 좀 고민이 큰 게 지난 3년간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올해도 좋았죠. 근데 올해 이제 가을 지나면서부터 주가가 좀 부러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IRA 법안이 인플레 감축 법안이 3월로 시행이 연기됐더라고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가 이거 수혜주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땐 2월까지는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2차 전지 좀 조정은 좀 전망이 되지만 그래도 2차 전지만큼 성장하는 업종은 뭐 아무리 찾아봐도요.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까지 성장이 담보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나서 3월에 다시 인플레 감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다시 좀 회복되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주가 수익률 측면으로 보면은 내년도에는 그래도 반도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분명히 2차 전지가 성장은 더 하는데 뭐냐면 지난 3년간 너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봤을 때는 좀 저는 반도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특히나 궁금한 이 투자자분들의 종목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이 주가 향방 궁금하실 거고 또 내년에 주가 유의미한 반등 시점 언제인지 궁금하실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시그널을 포착하면 좋을까요? 일단 반도체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이제 IT 같은 경우는 수요하고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공급은 줄인다고 했어요. 하나의 신호는 나왔는데 문제가 지금 너무나 그 과도한 수요 부진. 이게 언제쯤 개선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좋아지는 거는 일단 첫 번째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내년 아마 3월 양회에서 소비 진작책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그럼 2분기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 3월에 중국 양회를 한번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 또 미국의 금리 정책도 중요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낮춰주면요. 경기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언제쯤 금리 인하하는 좀 시그널이 나올지 이걸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는 사실 그런 거보다는 금리나 이런 거보다는요. 결국 정책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정책이 내년에도 또 나올 텐데 이런 정책이 있죠. 특히 유럽은 내년 1분기에 원자재법 발표가 예고가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유럽의 원자재법을 좀 보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 시그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금리 정책과 중국의 양해가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내년도의 제약 바이오주 전망에 대해서 궁금한데 내년 초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열리잖아요. 네네. 또 다가오는 제약 바이오주 또 상승 곡선 탈 수 있을까요? 이게 학회가 항상 이제 여러 번 열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초에 열리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사실 근데 여기 기업마다 또 다르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열리면 장이 좋을 땐요. 그냥 다 같이 가는데 요즘엔 좀 안 그렇습니다. 학회 열려도 거기 참석하는 기업이 그렇다고 강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뭘 보냐면 좋은 거기서 데이터가 나올 때 그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뭐 제약바이오 학회 하니까 투자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거랑 다르게 지금 유동성이 워낙 위축돼 있으니까 학회에서 좋은 이벤트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저는 바이오 쪽에서 내년에 본다면 역시 다시 한번 좀 바이오 시밀러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에서 휴미라라는 이 특허 신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큰 블록버스터 신약인데 이게 드디어 내년에 특허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거 이미 만들어놨고 진출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 미국 시장에서 성과 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내 기업들 경쟁력이 높으니까 이 모멘텀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올해 내년 8월에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어쨌든 요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바이오시밀러 한번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전망 살펴봤습니다. 내년에 또 바이오시밀러주 국내 기업이 또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투자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 1월에 첫 거래일을 앞두고 고심 많으실 겁니다. 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도 뭐 올해 실수도 많이 했고 뭐 누구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결국에 이제 올해 실수했으니까 투자하지 말자. 그냥 난 떠나겠다 이런 거보다도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내가 뭘 실수했나 한번 그걸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는 결국 실수 줄이기 게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번 중에 10번은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그래서 그 맞출 때 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실수를 줄여 나간다면 결국엔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텐데 그걸 한번 고민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관하고 오늘도 좀 비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좀 용기를 내시고 또 언젠가는 시장이요 내년 중에 또 웃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또 한번 냉정해지시고 그래서 지금은 좀 과도한 비관보단 좀 용기를 내시면서 내년에 좋아질 올해 너무 좋았던 것보다는 내년에 좋아질 그 소외된 기업 중에서 내년에 이익이나 이런 게 좋아질 기업들 한번 이번 연휴 기간에 한번 잘 분석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 이 연수간의 촉 시간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사님과 함께 급변하는 증시의 지표를 찾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